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오늘 한대국어 아이들 이제 진행 어떻게 하는지 수업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한대국어 합격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시험 경향하고 그다음에 그걸 대비해서 방학 때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크는 벗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대국어는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국어가 이제 만만치 않은 학교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가세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만큼, 네, 만만치 않아요. 문제 수는 20개, 20문제 내외 정도로 개수가 많지는 않고,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항상 내시는 스타일대로 내시고, 범위도 변함이 없는데, 이제 교과서는 기존에 냈던 거 그대로 변치 않고 범위를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해마다 이제 부교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재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부교재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시험을 본다라면 한 교재에서 반, 부교재에서 반.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부교재가 뭐가 들어왔냐면 이제 모의고사 모아놓은 그 문제집 을 선택을 했는데 한대국어가 그렇게 모의고사로 이렇게 몇 년도 기출로 모아진 거를 선택한 건 부교재로 선택한 건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갈래별로 이렇게 학기마다 갈래별로 부교재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학기에는 뭐 시를 한다. 그럼 2학기에는 소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시대별로 쫙 집계하거든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1학년 때 그렇게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걸 아이들이 하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한대국어 아이치고 고3 가갖고 문학 때문에 뭐 수능에서 선생님 저 너무 어려워 이런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야, 국어로는 되게 최적화된 학교가 한대국어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저나 준비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교과서야 뭐 몇 개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건 정해져 있고 그저 나오는 방향들 그다음에 서술형은 한대국어의 서술형은 그렇게 길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괄호를 뚫어 놓으세요. 괄호에다가 적당한 그 단어를 정확하게 써서 넣거나 또는 막 이렇게 보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라서 이제 쓰게 하거나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요구가 되긴 하는데 1학년 때 서술형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교재의 작품이 교과서의 작품과 연계가 이렇게 묶여서 올 수도 있고 그 많은 부교재 몇 수십 작품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만약에 현대시가 50개 들어가고 요번에 소설이 20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싹 다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걸 추려가지고 또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게 이제 등급의 관건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대국어 애들을 단연간 계속 내신 대비를 하면서 깨우친 거는 얘네가 이제 기본기가 탄탄하게 올라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기라는 거는 수능 국어의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고등부 국어에 많이 노출이 돼 있을수록 아이들이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개념을 잡아주면 탄탄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이제 교과서하고 그다음에 부교재 가는데요. 2학년 때도 물론 부교재는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1학기에는 얘네가 문학을 보고요. 2학기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엄매를 봤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2학기에 엄매를 집어넣지 않아요. 왜냐면 화작하고 엄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대국어는 꿋꿋하게 올해도 2학기에는 2학년 애들 엄매를 가져갔어요. 전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문학하고 엄매로 나눠지고 3학년 때는 이제 내신이 수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커리가 잡혀 있는데 이때 2학년 때 이제 여기도 부교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교재는 작년부터 쓰시는 게 뭐냐면 개념을 잡아주는 개념 부교재가 들어가요. 이 교재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교재는 문제 위주가 아니고 개념 위주예요. 그래서 시하고 소설하고 나누어져 가지고 소설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학년 때 굉장히 많은 작품에 노출이 돼 있다가 그거를 개념을 잡아가지고 2학년 때는 이 문학이 좀 굉장히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부교재 개념 교재를 가지고 개념을 작품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계해서 내세요.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고 그냥 되고 말고 그냥 문제를 푼다 이런 애들은 절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1학년 때는 요거 2학년의 패턴과는 좀 다른데 교과서하고 부교재가 반반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 부교재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내년에도 올해처럼 모의고사 유형을 가지고 부교재를 쓰신다라고 하면 그 기존에는 저희가 부교재가 문학작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문학만 했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뭐 화법, 작문, 문법, 비문학, 문학이 싹 다 들어온 거예요, 이 교재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요번에는 비문학의 이제 모의고사랑 뭐 이렇게 소설을 모아서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트별로 끊어서 보셨어요. 굉장히 방대하니까. 근데 그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그냥 딱 단행본으로 소설 따로, 시 따로 이렇게 선택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은 거예요. 뭐 모의고사 몇 회분에서 1회에서 5회까지. 그럼 1회에서 5회 가 이게 소설 비문학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이 부교재를 하면서는 이제 뭐가 좋은 거냐면 그래도 힘들지만 뭐가 좋냐면 애들이 비문학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한대부고가 부교재를 선택했던 문학 파트에 집중이 돼 있을 때는 아이들이 비문학을 풀 수 있는 거기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2학년에 가서도 문학하고 언매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따로 비문학을 하지 않는 이상은 비문학을 풀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부교재가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비문학도 굉장히 아이들이 열심히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범위를 다 짚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하다 보니 그 한대부고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1, 2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은 내신 때 범위가 정해진 걸 정말 짧고 굵게, 짧지는 않지만 제가 한대부고는 8주를 가져가요. 8주도 굉장히 헉헉거리면서 굉장히 남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8주면 거의 범위를 4번을 돌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교재 진도 먼저 빼놓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진도 범위를 제가 다 아니까 그 범위를 딱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가 들어가요. 부교재 이제 범위를 선생님들이 조금씩 알려주시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확정 범위가 나오는데 저희가 미리 범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거기서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몇 작품 빠지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재를 나가고 그러면서 부교재가 같이 나가는데요. 부교재가 정말로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부교재를 따로 안 해주시고 촬영으로 아이들한테 전송을 해주고 부교재는 따로 이제 그 수업 시간엔 다루지 않는다. 뭐 거기에서 뭐 몇 개만 이제 선생님이 꼽아서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노파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서 보는 건데 영상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해서 부교재를 웬만하면 저는 다 해주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이거는 그게 너무 쉬워. 라는 작품들은 제지만 거기에서 웬만하면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부교재를 하는데 거의 한 3번, 4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과서를 끝내놓고 부교재 들어가면서 교과서는 어떻게 가냐면 다시 앞에 걸 잊어먹으니까 계속 반복을 시켜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교과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정리가 들어가요. 이거는 제가 먼저 뺄 거고요. 딱 3월이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부교재 나가면서 얘는 2차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필기한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나가줄 거예요. 3차는 최종본이 나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개강을 할 때 3월 전에 다시 한번 내신 설명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그래서 이 내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개념을 다져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탄탄하게 들어올 수 있게 어떤 작품이든 다 독해할 수 있게 그 방법을 가지고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컬인데요. 문법은 당연히 해요. 얘네 교과서에서 처음에 들어오는 게 문법이에요. 모든 학교가 다 그 중간고사에는 의문의 변동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딱 시작을 하면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닌데 2월 말까지는 문법을 가져가는데요. 문법은 가장 처음에 들어오는 의문의 변동부터 해갖고 이거는 중간고사예요. 1학기 중간고사 아니면 1학기 기말고사에도 보거든요. 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 중세국어인데 이 중세국어는 2학기 기말이에요. 2학기에 들어간 파트인데 이거를 지금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여름방학에 가서 이제 여름방학 때는 뭐만 보고 갈 거냐면 중세국어만 딱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이 과정이 없으면 아이들이 지금 배운 거기 때문에 다 잊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대국어 반으로 형성이 되면 이거는 정규 수업이에요. 그래서 특강이나 이런 걸로 여름방학 때 해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 반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한대국어에 맞춰진 커리로 그 여름방학에 한 4주 정도의 2학기를 그대로 준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문법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얘네 학교 그 비상이거든요. 거기 그 교과서뿐이 아니고 뭐 미래행거, 천재박거 해가지고 이 주변에서 쓰는 교과서의 그 문제를 다 풀릴 거고, 그다음에 기출문제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수능 기출하고 내신 기출문제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기출이 된 문제들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다 풀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3월 달에 들어가면 저희가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데 애들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심화로 탄탄하게 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대시 독해법인데 이거는 다른 학교는 뭐 그렇다 쳐도 한대국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얘네는 그 현대시, 그다음에 고전시는 많이들 하고 오거든요. 근데 현대시를 어떻게, 낯선시를 어떻게 읽어내느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교재가 똑같이 모의고사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는 그 현대시 작품은 굉장히 낯선 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독해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시가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는 것,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의 치는 것부터 저희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시는 한 4주면 끝날 겁니다. 간단하게 독해법 위주로 해가지고 교과서가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시를 주고 어떻게 밑줄을 주고 독해를 할 것인지 비문학까지 똑같이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시 교재고요. 현대시 교재는 거의 다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작품에 접근을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포인트가 맞춰졌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고전시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3월 모의고사부터가 고전문학이 들어오는데 3월 모의고사도 굉장히 잘 보거든요. 한대국어 아이들은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애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3월 모의고사부터. 그러면 이제 고전 시가를 다 정리를 하고 문법도 하고 각 파트별로 다 해봤다는 얘기고 노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겠죠. 자, 고전 시간은 지금 해놓으면 3년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고전 시가 어휘부터 외울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 이거는 시에도 쓰이지만 소설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휘들이어서 100개지만 이 100편에다가 어머니들 중점을 찍지 마시고요. 100개를 정리를 안 해도 돼요. 뭐냐면 어휘가 여기에 어휘와 개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를 먼저 알게 해주고 그러면 작품은 뭐냐면 얘를 집어 넣어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보자. 우리가 외운 게 정말 그 고전시가도 독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독해법으로 하니까 되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은 외계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거를 좀 없애주는 거예요. 읽을 수 있어. 읽어내면 돼. 읽으려면 어휘를 외워야 되잖아요. 영어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2월 말까지 반복을 시키는데요. 이 교재는 교재 자체로는 4주 또는 많게는 5주면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시가 들어가 줄 건데 요거는 끝나지만 2월 말까지는 개념 어휘 테스트는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지 않도록 할 거고 저희가 이거 배운 게 언제 써먹을 거냐면 2학기예요. 2학기는 고전문법과 고전문학이거든요. 그래서 2학기에서 빛을 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다시 한번 짚을 거는 고전시가하고 중세국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여름방학에 다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다시 2학기를 준비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지금 한대국어에서는 선생님들이 부교재에서 아이들한테 시험에까지 내시는 게 바로 요건데요. 저는 이거를 방학 때마다, 매 방학 때마다 전 학년을 다 돌리고 있어요. 뭐냐면 문학 개념 정리예요. 시하고 소설이거든요. 아이들을 내신도 해보고 수능도 해보지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개념이구나. 이 막판 싸움은 개념 싸움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고2에 올라가면 문학이 어려워지잖아요. 아이들이 문학 작품 다 외우거든요. 뭐 갈래부터 성격, 주제, 뭐 표현기법 다 외우는데 그거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딸딸딸 외우지만 이해를 못하고 개념을 모르고 그냥 외우면 이건 둘 중에 하나 찍었는데 하나는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한대국어 2학년 문학시험은 개념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탄탄하게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문학은 100개, 산문문학은 80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번 겨울방학에도 하고 여름방학에도 하고 겨울도 하고 여름도 계속 제 수업에서 할 거고 이때 방학 때 배운 걸 가지고
내신 딱 시작했을 때 내신 안에서 계속 녹여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할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고전소설은 네, 지금은 저희가 1, 2월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빠지게 될 거고, 지금 중점적으로 1, 2월 달에 아이들이 딱 계약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갖고 갈 거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하고 그다음에 현대시하고 그다음에 고전 시가, 어휘, 그 작품 분석하는 거, 이거 세 가지를 꼭 가지고 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모의고사 이제 심화 수업인데요. 3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첫 내신, 첫 중간고사거든요. 다들 수시를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도전을 하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내신 첫 번째 중간고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인데 이제 3월 모의고사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뭐 성적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만 아이들이 중간고사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치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아, 고등학교 문제가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런 건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방학 때 좀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개념 다지고 해야지만 이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오는데, 한대국어는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국어는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게다가 여자아이들이 많잖아요. 여자아이들이 국어를,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래요. 자기네끼리 아, 정말 한대국어 애들은 국어에 미친 애들 같아요. 정말 국어를 미친 듯이 해요. 정말 미친 듯이 해요. 여자애들이. 왜냐하면 범위가 많고 하나만 삐끗해도, 그러니까 하나 틀려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대국어는 100점이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 3점짜리 하나 틀렸어요 라고 전화가 오면 가슴이, 심장이 쿵 떨어져요. 뭐냐면 2등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기 때문에 퍼펙트한 100점을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신은 그래서 탄탄하게 가는 거고, 모의고사는 따로 제가 이제 모의고사 심화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규 수업과 달리 선택을 하시는 거고, 이건 선택 수업이세요. 필수 수업은 아니시고, 정규 수업 들으면서 아, 나 평일날 오전에 이거 하나 더 듣고 싶다. 그게 가장 완벽한 컬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일날 화수목의 오전에 이제 시간이 깔릴 거예요. 시작 시간이 깔릴 건데, 저희 모의고사 수업하고 똑같은 8시 40분에서 10시까지 요 타임이 있는데, 요 타임은 이제 고3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학년이 높은 아이들 위주로 먼저 배치를 해주고요. 이제 급한 아이들. 그 다음에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오는 고1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어요. 이 시간에 오면. 그래서 좀 뒷시간으로 이제 배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시간을 보시고 거기에 예약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요거는 10명 내외로 진행되는 수업이에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1대1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예약을 걸어 두시고 들어오시는 수업인데, 자, 진행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면 이제 시간을 재서 80분 동안 OMR 작성까지 해가지고요. 모의고사랑 동일하게 시험을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답지를 1차를 주죠. 그러면 아이들이 채점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분석표를 쓰게 돼요. 그래서 분석표에서 틀린 것만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맞은 거는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틀린 것만 볼 거예요. 그래서 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린 게 뭔지를 저한테 노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이제 그 약점 유형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로 이제 채점을 하고 분석표를 제가 걷어와요. 그런 다음에 이 분석표는 어머니들한테 그대로 전송이 될 거예요. 그날의 분석표가.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이제 해설지를 거둔 다음에 뺏은 다음에 오답을 시켜요. 답을 모르죠. 해설을 모르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방학 때 아마 지금도 따로 문제집을 사서 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해설지가 너무 두꺼운 걸 주시면 안 돼요. 그건 독이에요. 왜냐하면 국어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면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굉장히 더디죠. 힘들죠. 근데 그게 하면 할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등급이기 때문에 해설지를 딱 펴고 이렇게 읽다 보면 아이가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 맞아. 이렇게. 맞아. 이거야.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해설지 끝까지 안 줘요. 제 교재는 다 예습 교재인데 뒤에 해설이 없어요. 시험 내신 기간에는 당연히 뒤에 해설지를 달아서 줘요. 왜냐하면 채점해갖고 오답까지 해갖고 와야 되거든요. 저랑 배운 거에 대해서. 그런데 방학 중에 수능 수업에는 해설지가 절대 뒤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해갖고 오는 거고, 근거를 잘 잡았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해설지 뺏은 다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오답을 시키죠. 그리고 제 앞에 와갖고 근거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확인을 해요. 근데 확인할 때는 틀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정답을 했어요. 맞은 답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봐요. 아이들이 헉 하는데 그걸 물어볼 줄 몰랐거든요.
근데 딱 보기에 찍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왜 답이야? 라고 물어보면 다른 게 다 틀려서요. 라고 답을 해요. 그게 아이들의 이제 정답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골라내는 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이 좋은 거는 오픈 수업에서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눈을 이렇게 막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자세, 정말 니네 뒤통수만 봐도 너네가 뭔 말 하는지 알아. 이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정말 그런데요. 그런데도 그 수업에서는 아이의 공부 습관이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아주 세부적인 거.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면 아이가 문제 푼 거, 그 다음에 근거 잡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필 자국만 봐도 알거든요. 그런 게 그 오픈 수업에선 보이지 않았던 게 여기서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이제 그 습관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해설지 앉혀놓고 저하고 오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점 유형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분서표 작성했을 때 아이의 약점 유형이 드러나는데 그 규칙적인 패턴은 드러나거든요. 아무거나 틀리는 게 아니어서 약점 유형에 대한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럼 이 숙제는 한 50문제 정도 될 거고, 50문제면 지문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그 문제가 4문제라고 한다라면 요게 다 각각의 패턴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요 패턴만 약한 거예요. 다른 건 다 푸는데 요 패턴에 대한 문제만 모아서 50문제를 모아서 줘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50개의 지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약점 유형에 대해서 이제 과제를 하게 되는 건데, 약점 유형 개별 과제가 나가고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모의고사 풀고 모의고사 심화 수업하면서 약점 유형 다시 한번 그 숙제로 내준 거 체크하고 다시 자기 약점 유형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단순히 와서 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뒤에 과정이 더 복잡한데 모의고사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을 땐 넘기는 방법, 이것도 연습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그거를 넘기는 걸 못하기 때문에 타 과목에서 특히 수학에서 한 문제를 갖고 끈질기게 한번 끝까지 해봐, 이게 너무나 친숙해 있는 아이들한테 국어는 그럼 망하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면 체크하고 넘겨야 돼요. 갔다가 다시 오면 답이 보이거든요. 그걸 못해요. 근데 모의고사는 45문제를 80분 내에 누가 더 빠르게 정확하게 푸느냐, 시간 싸움인데 그 시간 싸움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지 마. 너한테 맞춰진 방법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거를 아이하고 계속 하면서 이제 그 아이한테 맞춰진 방법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방학 때마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 방학에 못 들어오시면 다른 여름 방학, 다음 겨울 방학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해놓으시고 굉장히 좀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기대도 있고 그러실 텐데요. 국어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자료와 그 다음에 그 부교재가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신에서 이제 1등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학 때 요 시간에 이제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개념을 다질 수 있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믿고 맡겨주시면 1년을 탄탄하게, 그 다음에 고2에 가서도 흐트러지지 않게 잘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